여러분, 2026년 미국 경제를 두고 아주 흥미로운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시장의 거대한 힘이 금리를 버티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 팽팽한 힘겨루기가 결국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그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아니,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그게 왜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식계좌 수익률부터 당장 내야 하는 대출 이자까지 정말 우리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미국 국채금리는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점이거든요. 마치 모든 배들의 기준이 되는 거대한 닷과 같다고 할까요? 이 닷이 흔들리면 전 세계 경제라는 배 전체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닷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는 미국 경제의 아주 오래된 숙제죠. 바로 성장과 물가의 대결입니다. 한쪽에서는 경제의 엑셀을 더 밟고 싶어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열될까봐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6년 미국 경제는 약 2.1%라는 꽤나 탄탄한 성장세를 보일 걸로 예상돼요. 이 정도면 팬데믹 이후의 혼란을 딛고 이제는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럼 이 성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엔진을 들여다보면 역시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개인 소비가 여전히 아주 튼튼하고요. 주춤했던 기업들의 투자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 같은 큰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기업들이 더 자신감 있게 지갑을 열 거라는 기대감도 크게 한몫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순탄해 보이는 성장 스토리에 아주 골치 아픈 악역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까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2%대 후반에서 계속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경제에 온기가 남아있는 만큼 물가 압력이라는 불씨도 쉽게 꺼지지 않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이걸 아주 재밌는 이름으로 불러요. 바로 끈적한 물가, 영어로는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름 그대로 마치 껌처럼 한번 경제에 딱 달라붙어서는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관세 정책 같은 요인들이 계속 물가를 높은 수준에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장과 물가가 팽팽하게 맞서는 판에 각자 생각이 전혀 다른 두 거인이 등판합니다. 바로 금리를 쥐고 있는 중앙은행, 연준과 돈을 써야만 하는 정부죠. 이 둘의 동상이몽이 앞으로의 금리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쪽에서는 연준이 경기가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 금리를 내리려고 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정부가 돈을 써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양의 국채를 시장에 팔아야 하죠. 아시겠지만 시장의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오릅니다. 즉, 금리를 내리려는 힘과 올리려는 힘이 지금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연준 의장의 심정은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일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선택은 아마도 위험관리형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게 뭐냐면 경제가 막 무너질 것 같아서 급하게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또 물가는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한두 걸음 정도만 살짝 발을 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정부 쪽 상황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2026년 한 해에만 예상되는 재정 적자, 즉 나라의 빚이 무려 2조 달러에 달할 전망이에요. 이걸 우리 돈으로 바꾸면 2,700조 원이 넘습니다.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막대한 구멍을 메울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국채를 더 많이 찍어서 파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나오는 막대한 양의 국채, 이걸 대체 누가 다 사주는 걸까요? 이제 국채 시장의 선수들, 즉 수요와 공급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2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물량을 과연 시장이 다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장기 금리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미국 국채를 사주는 큰 손들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합니다. 연준 자신도 사고요. 시중은행들, 또 우리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각종 펀드나 연기금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플레이어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 이제 미국 국채 사기 싫어!
라고 마음이 바뀌면 정부의 이 거대한 빚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 구매자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좀 묘묘하게 바뀌고 있어요. 1년 안에 금방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단기 국채는 서로 사겠다고 난리인데 10년, 30년씩 길게 돈을 묶어둬야 하는 장기 국채에 대해서는 다들 글쎄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긴 약속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바로 이 수요의 온도차가 장기 금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10년 뒤에도 물가가 계속 이렇게 높으면 어떡하지? 지금 이 금리 받고 10년이나 돈을 묶어두는 건 좀 손해 같은데? 바로 이런 불안감이 장기 국채에 대한 매력을 뚝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이에요. 성장과 물가, 연준과 정부, 그리고 단기채와 장기채 수요. 이 모든 힘들이 부딪힌 결과 과연 2026년 금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최종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자, 첫째, 연준은 약속대로 정책금리를 내립니다. 둘째, 연준 말에 잘 듣는 단기금리는 순순히 따라서 내려가죠.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로워요. 하지만 셋째, 아까 말했던 그 끈적한 물가와 정부의 막대한 빚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벽에 딱 부딪히면서 넷째, 정말 중요한 장기금리는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버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진다라고 하는데요. 뭐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단기금리는 아래로 내려가고 장기금리는 그 자리에 버티거나 오히려 올라가니까 둘 사이의 격차를 나타내는 그래프 모양이 점점 더 가파르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두 개의 금리가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딱 정리해드리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연준이 움직이는 정책금리는 3.25%까지 쭉 내려가는데 정작 우리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여전히 4% 초중반이라는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차이가 꽤 크죠?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나온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줍니다. 장기금리는 하방 경직성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금리가 아래로 좀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단단한 바닥이 어딜 내려가 하면서 딱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금리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와, 이제 연준이 금리 내린다니까 내 대출이자도 팍팍 떨어지겠네? 하는 그런 단순한 기대는 이제 접어야 한다는 거죠.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버티는 한 우리의 대출 부담이나 투자 환경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빡빡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만 하는데 나라의 빚이 너무 많아서 금리가 내려갈 수 없는 이 딜레마. 2026년 미국 경제는 이 정말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희의 분석이 이 복잡한 퍼즐을 이해하시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